그런데 우발도 소두 장군은 더 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진격을 멈추고 방어만 하며 자기의 취미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발도 소두 장군의 취미는 바로 영화음악 작곡. 그는 전투는 안 하고 틀어박혀 영화음악 작곡만 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동맹국 하면 언뜻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영미연합군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전략을 공유하며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싸운 반면에 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전장 자체가 다르기에 논외로 쳐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는 그냥 히틀러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다름없었고, 이탈리아는 말이 동맹이지 전략도 공유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싸웠으며 오히려 독일에게 피해만 줬다고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영미연합군은 이념이 다른 소련과도 향후 군사 전략을 공유하며 공세의 날짜를 맞추는 등 승리를 위해 싸웠는데, 이탈리아와 일본은 독일과 전략 공유는커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싸웠고 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주축국의 리더격인 독일의 히틀러는 이들 동맹국들에게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사력이나 국력차가 컸음에도 히틀러는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강압적이지 않았기에 연합군에 비해 확실히 조직적으로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18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북부 접경인 아름다운 알프스의 브렌네르 고개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만나게 됩니다. 당시 폴란드를 단숨에 점령한 이유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감격의 첫 승리를 무솔리니에게 자랑했고, 곧 시작될 서부 전선에서의 승리 또한 자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에서만 큰소리 뻥뻥 치는 골목대장으로 만족할 거요. 그렇다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탈리아가 인류 강대국이 되고 싶다면 파트너가 필요할 거요. 우리 독일이 그 파트너가 돼줄 것이요.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 그것은 보험에 불과하오. 이 대화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실제로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무솔리니. 무솔리니는 솔직히 전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말은 무솔리니를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참전을 하긴 하겠지만 넉 달이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독. 회담은 이렇게 종료되고 이후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약속한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 이탈리아인들은 지금이 아니라 전쟁이 진짜 터져야 제대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무솔리니는 전쟁이 터져야 이탈리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서부 유럽 침공 작전인 나질 작전을 시작한 것이 1940년 5월 10일.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말한 넉 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았기에 서부 유럽 침공 개시일조차 무솔리니에게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서부 유럽 침공이 시작된 후에도 무솔리니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 양측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아마 전투는 꽤 치열하고 오래 갈 거야. 그런데 예상외로 단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영구 연합군을 박살내는 독일. 그제서야 무솔리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히틀러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야 말이 되나. 한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히틀러처럼 전쟁을 해야 돼. 사실 이탈리아는 독일과는 국민 여론도 많이 달랐습니다. 연합국에 의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모진 경제적 고통과 국가적 수치를 감내해야 했던 독일 국민에 비해 영국과 프랑스에 밀려 승전국임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섭섭함이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연합국에 대해 원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진주만 기습을 하는 일본 때문에 참전하게 되는 미국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았기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는 대개 감정이 없었습니다. 1940년 6월 10일 이미 프랑스의 완패가 확실해지자 무솔리니는 그때서야 영부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왕과 군 수뇌였던 마돌리아 원수는 이탈리아군은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에 무솔리니는 준비가 안 되었어도 일단 참전하여 몇천 명의 전사자가 나와야 우리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다 라며 끝내 선전포고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선전포고를 하고도 이탈리아군은 가만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11일이 지난 6월 21일에서야 이탈리아군 27개 사단은 진격을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1940년 6월 22일 항복하니까 결국 이탈리아는 프랑스 항복 하루 전날 진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탈리아군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도 독일이 승리한 것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 간을 본 것입니다. 이미 패하기 직전인 프랑스의 니스와 마르세유를 노리고 진격한 이탈리아군. 그런데 정예부대가 모조리 만슈텐의 나칠 작전에 의해 전멸당하고 항복 직전에 놓인 2선급 프랑스군에게조차 이탈리아군은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전사자 631명, 부상자 2361명을 냈는 데 반해 프랑스군은 전사자 79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군의 전차는 콩알 전차라고 불리는 3.5톤짜리 L3 경전차 200여 대가 전무였는데 알프스 산악지대를 넘어가다가 모두 퍼져버려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1940년 6월 20일 마침내 프랑스가 항복하자 단 하루 동안 싸운 무솔리니는 다급하게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 프랑스령 북아프리카, 프랑스 해군이 보유한 전함의 양도를 히틀러에게 요구합니다. 어이가 없어진 히틀러는 무솔리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린애처럼 자기 이익만 밝히는 무솔리니에게 히틀러조차도 분노한 것입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 즉 영국 본토 항공전이 정신없이 벌어지던 1940년 8월 5일 무솔리니는 영국령 소말리아로 쳐들어갑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여유가 없었고 상당수의 육군이 소말리아가 아닌 이집트에 주둔 중이었던 영국군 때문에 소말리아에는 영국군 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소수의 영국군을 몰아내고 영국령 소말리아를 점령하는데 이것은 2차 대전 유일한 이탈리아 단독 승리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서도 이탈리아군은 2,5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영국 전사자는 250명 이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소말리아를 점령한 후 무솔리니는 대담하게 이집트까지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과거 리비아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었던 루돌프 그라치아니 장군은 반대로 무솔리니가 영국군은 제가 이겼던 리비아 베두인족하고는 전혀 다른 상대입니다. 그러나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그럭기 상태로 몰리고 있던 영국을 우습게 본 무솔리니는 내가 장군에게 25만 병력과 1000대의 전차를 주겠어. 그런데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오. 라고 윽박지릅니다. 마침내 1940년 9월 루돌포 그라치아네가 주재하는 이탈리아군 23만 6천 명이 전차 340대, 야포 1800문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영국 이집트 주둔 사령관 아치볼드 웨벌 장군은 영국군 6만 명으로 이탈리아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때 이탈리아군은 이집트 국경을 넘어 멋지게 들어갔는데 마치 행사장에 입장하는 것처럼 열병식 대응으로 행진하며 대낮에 폼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군은 이집트로 거침없이 전진하며 이집트 외곽 도시인 시디 바라니까지 도달합니다. 제 채널 컨텐츠 중 롬멜 관련 컨텐츠와 롬멜의 토브룩 전투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롬멜은 무려 1년 반 동안 영국군과 처절한 전투를 하며 토브룩을 간신히 점령하게 되는데 이탈리아군은 이때 거의 싸우지도 않고 토브룩을 지나서 시디 바라니까지 퍼레이드를 하듯 진군한 것입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상황은 이태리군이 초반에 제대로만 싸웠더라도 이집트 카이로까지 그야말로 무주공산일 정도로 이탈리아에게 유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디 바라니는 이집트 영내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탈리아군은 시디 바라니 도착 후 무려 3개월 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고 있게 됩니다. 마침내 1940년 12월 9일 영국군은 놀고 먹고 있던 이탈리아군에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후 단 2개월 만에 이탈리아군은 영국의 아치볼드 웨이벌 장군에게 계속해서 얻어맞으며 토브룩, 벵가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까지 무려 1000km 가까이 도망가게 됩니다. 후에 롬멜에게 처참하게 패하기 전까지 영국의 아치볼드 웨이벌 장군은 이탈리아의 그라치아네를 손쉽게 가지고 놀며 영국의 사막전 영웅이 됩니다. 이때 이탈리아군은 2달 만에 무려 13만 명이 포로로 잡히는데 오죽하면 한 영국군 장교는 쟤네들 내일 다시 오라고 해 라며 밀려오는 이탈리아군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낼 정도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이 한가하게 퍼레이드를 하며 여유를 즐기던 그 시기, 즉 1940년 10월 12일 독일군은 다가올 독서전에 대비해 루마니아 유전 확보 및 발칸 반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루마니아에 진주하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지난번 서부전선 전역 개시일도 자신에게 통보해주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루마니아 진입까지 통보하지 않자 분노하는 무솔리니.
히틀러는 늘 저질러놓고 내게 사후 통보를 했지. 이젠 나도 히틀러하고 똑같이 저질러놓고 통보해주겠어.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렇듯 전략이고 뭐고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일을 벌이고 이젠 발칸 반도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무솔리니. 결국 무솔리니는 1940년 10월 28일 히틀러에게 통보도 안 하고 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령관은 프라스카 장군. 프라스카가 사용할 이탈리아군 병력은 알바니아에 주둔한 16만 2천 명. 그러나 프라스카 장군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에나 적합한 호대만 멀쩡한 백부장감이었지 현대전엔 무능한 장군이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침공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발칸 지역은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무작정 침공부터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분노합니다. 그리스군은 사실 이탈리아군보다도 약한 전력이었습니다. 1차 대전 수준의 장비를 갖춘 그리스군을 맞아 초기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은 30km까지 진격할 정도로 회속 진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군은 마치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을 보는 듯 항전 의지가 강했고 주민들과의 단합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을 험준한 지형으로 끌어들인 그리스군은 추운 날씨와 지형을 이용하여 반격하였고 이탈리아군은 5천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밀려납니다. 무솔리니는 프라스카 장군을 즉각 해임하고 국방 차관이었던 우발도 소두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우발도 소두 장군은 더 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진격을 멈추고 방어만 하며 자기의 취미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발도 소두 장군의 취미는 바로 영화음악 작곡. 그는 전투는 안 하고 틀어박혀 영화음악 작곡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같이 어이없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솔리니는 우발도 소두 대신 카발레로 장군을 그 자리에 앉혔으나 이태리군은 그리스 점령은커녕 원래 점령지였던 알바니아까지 뺏기며 후퇴를 거듭합니다. 그리스 정복은커녕 원래 땅까지 뺏기게 된 무솔리니, 거기다가 그리스군의 항전을 지켜보고 있던 영국군까지 파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자존심을 죽이고 히틀러에게 고개를 푹 숙이며 독일군 파병을 요청하는 무솔리니. 가뜩이나 통보도 안 하고 그리스에서 전쟁을 벌인 무솔리니에 대해 보도하고 있던 히틀러는 마침내 폭발합니다. 이탈리아가 그리스에서 죽을 쓰던 말던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영국이 참전했다면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1941년 4월 독소전 개시 겨우 2달 전, 이 당시 발칸반도에서 독일은 귀중한 시간을 날리게 되는데 히틀러는 유고슬라비아 때문에도 골치를 썩히던 중이었기에 이참에 아예 유고와 그리스를 한꺼번에 손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기 너무도 드라마틱했던 유고 침공 관련 이야기는 위 카드에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탈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기 위한 최강의 슈퍼히어로처럼 독일군은 죽을 쓰던 이탈리아군을 대신해 그리스 국경을 넘어 영하 300의 무대인 테르모빌레 협곡까지 순식간에 밀고 들어갔고 영국군과 그리스군을 함께 밀어버리며 그리스 아테나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독일의 힘으로 그리스군 주력이 박살나자 그제서야 이탈리아군은 순조롭게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독일군 병사들에게 돌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의 적이었다면 2개 사단만 배치하면 그만인데 이탈리아가 우리 편이 되는 바람에 20개 사단으로 도와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딱 이 말대로였습니다. 그리스가 항복할 당시에도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는 우리는 독일에게만 항복하겠다. 절대로 이탈리아에게는 항복할 수 없다고 버티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체면을 생각한 히틀러의 압박으로 그리스는 마지못해 이탈리아에게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칸반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죽을 쓰고 있는 무솔리니는 히틀러에게 트리폴리까지 밀린 이탈리아군도 도와줄 것을 히틀러에게 사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이탈리아는 뭐 하나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도 막상 도우려하면 자존심 강한 여자아이처럼 존심을 내세우며 우리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결국 1941년 2월 사막의 여우 롬멜이 북아프리카 트리폴리로 오게 되고 2달간 영국군에게 패배만 했던 전의를 잃고 패배의식에 빠진 이탈리아군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이탈리아군의 이런 흑역사는 이탈리아군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롬멜은 1941년 2월 북아프리카에 오자마자 사막전에 맞춰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을 섞어 이탈리아군이 독일군에게 보고 배우면서 실전 능력이 쌓이도록 한 후 이탈리아군의 가장 강력한 부대인 아리에떼 기갑사단과 트리에스테 차량화 사단을 묶어서 제20 차량화 군단을
따로 편성하고 이들에게 별도 작전을 맡기게 됩니다. 1942년 초가 되면 이탈리아군의 아리에테 기갑사단과 트리에스테 차량화사단은 영국군과 대등한 전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독일군의 승리를 한없이 부러워했고 이탈리아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감 과다의 사나이 무솔리니. 독일군이 전광석화처럼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독일의 유능한 지휘관들과 앞선 전술 때문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탈리아 군 지휘부, 곧 무솔리니 자신과 이탈리아 장군들이라는 사실을 무솔리니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